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성균 씨가 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의 빈소에 밤 늦게까지 동료 배우와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등판하는 최강 투톱 김문배 팀장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김원식 평론가, MBN 장가 기자까지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5분 구문요.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성균 씨 얘기입니다. 자, 장가희 기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성균 씨 극단적인 선택. 어떤 내용 들어왔죠? 네, 우선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오전에 이 속보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엊그제 밤에 이성균 씨의 행적을 CCTV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26일 밤인데요. 이 야심한 시각 SUV가 서울 북악산 도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성균 씨 차량이 CCTV에 여러 각도로 찍혔죠.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주차장에서 이성균 씨 차량이 발견이 되게 되고요. 이성균 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12분께 이성균 씨 매니저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날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청담동 거주지를 가봤더니 차량도 없고 이성균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이성균 씨를 위치를 특정했고요.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성균 씨의 차량과 신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당시 소방 관계자는 이성균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앰뷸런스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장의사 차 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국민 배우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시는데 애도하면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 팀장님,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황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 정황이 일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27일 날 오전 10시 30분쯤 종로구에 와룡공원에 있어요. 네. 이 주차장에서 그 배우 이성균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영차량이 발견이 됐는데 수영차를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조수석에서 번개탄이 불에 단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냐 경찰은 생각하는데 그 경찰에서는 그 유족의 요청이 부검을 원치 않고 그 네. 상황을 부검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일단 사망자 즉 시신을 보게 되면은 검시를 하거든요. 근데 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검안이라고 해가지고 외상만 보는 거예요. 외상을 봐서 목절 입은 적이나 아니면 뭐 흉기를 찔렸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부검 아시죠? 부검은 사체를 해부를 한 다음에 사인을 밝히는 것인데 검신을 했습니다. 검신했는데 유족들도 부검 원치 않고 또 경찰이 보기에도 타살 혐의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다만 이성균 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하고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 수사는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 씨는 그 전날 밤 거기 도착해가지고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영식 평론가님, 일단은 가족한테 이 고인이 유서 같은 메모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서에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밝힐 수도 없지만 유서가 맞는 건가요, 그건?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간단한 메모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느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부 보도 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인이 이런 메모 형태를 공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가족들도 이 내용을 공개를 원치 않았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또 명예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보도하는 건 더욱더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알 권리에 관련돼서 이제 국민과 관련된 어떤 밀접한 공적인 사안인 경우에만 알 권리가 이제 적용이 네.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형태의 메모조차도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누리꾼들의 비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이성균 씨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거 뭐 많은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출석했던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 이성균 씨 측에서는 이성균 씨도 그렇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마지막에 요청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렇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마약 사건이에요. 마약 사건에다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은 공갈을 당했다, 협박으로 돈의 갈취를 당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어허. 왜냐하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패턴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마약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보한 다음에 몸의 증거를 확보해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증거가 있다 그러면 뭐 기소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계 사실은 증거가 사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몸에 어떤 양성 반응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음성이었죠. 다 음성은 나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얘기했다라는 거는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알고 흡입을 했느냐, 모르고 흡입했느냐 이 부분을 자꾸 이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거까지 얘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뭐 이성균 씨는 일단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하루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여러 소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차례 공개 소환했는데 마지막 소환할 때 23일 날에는 19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요. 당시 김모 씨, 즉 유영업소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성균 씨가 빨대를 이용해서 케타민을 흡입하는 걸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성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빨대로 흡입한 건 맞지만 그거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 케타민이 수면제는 맞습니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맞섰네요. 예, 코로 빨대를 했지만은 수면제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마약이 아니라는 줄 알았다는 얘기인데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성균 씨는 공범하고 내 진술 중에 누가 맞는지 좀 그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는 증거로 사용을 못합니다. 네.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간이 정밀 검사에서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환을 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소환을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도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 나왔으면 빨리 송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끈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드래곤 있지 않습니까? 지드래곤. 구성치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 끈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 피의자, 즉 공범이란 말입니다. 김모 씨가 그 공범이 이성균 씨가 했다고 하는 걸 봤다고, 마약을 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간이 검사를 했는데 틀림없이 이제 뭐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상대편이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손쉽게 불송치 경청을 못하고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백을 받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무리수가 안 왔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말씀 나온 김에 경찰이 좀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좀 진행한 거 아니냐. 뭐 경찰 출신이니까 뭐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범의 진술도 우리가 증거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공범은 누구냐? 유영업소 실장이 이제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공범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 이성균 씨한테 공갈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냈죠. 요것 때문에 조금 의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경찰에서는 공범이 진술한 거를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이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그랬군요.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은 뭐 경찰의 무리한 수사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고요. 뭐 취재 단계, 뭐 사실 내사 단계에서 이게 보도가 나가면서 뭐 경찰도 일단은 뭐 불렀고요. 거기다 뭐 이성균 씨가 여러 차례 또 포토라인 쓰면서 취재진 질문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받았을 거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연예인의 좀 특수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공개로 수사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전환을 해가지고 물론 프로포폴에 관련된 그런 수사였습니다만은 이런 점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사실 공갈범의 진술에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 특히 그 공갈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 상습적인 범행을 했던 그런 당사자인데 그 사람만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3차례나 소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하소연 맥락에서 했던 건 뭐냐면 수사 내용, 심지어는 뭐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다 노출이 됐다는 거죠. 언론에 유튜브에 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라이브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타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너무 간과했다라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것이죠. 네.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이제 패턴은 사실 3단계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진술을 받습니다. 누구랑 같이 마약을 했다. 뭐 1단계고요. 2단계는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을 소환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다. 3단계는 그 사람의 물증, 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1, 2,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기소를 하고 범죄를 입증해내는데 사실은 3단계에서 보도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때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거의 0단계에서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1단계 아니면 0단계에서 보도가 된 네. 겁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보도를 한 언론도 뭐 문제겠지만 그걸 잘 관리를 했어야죠. 내사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되니까 편하게 그냥 공개 소환해버리고 1, 2, 3, 3번이나 공개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3단계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는 뭐 보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께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되니까 편하게 지금 공개 소환 조사를 하면서 더 이게 공론화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성균 씨를 협박했던 20대 여성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일단 변호사님 일대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마약 사건은 지금 이제 관련자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다만 그 20대 여성 그 유흥업소 종사자죠. 공갈죄로 이제 공범이 있는지 뭐 그것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의자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그 사람 사건 수사는 막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제로 전날 구속영장이 이제 실질 심사가 준비가 됐었는데 본인이 나오질 않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실은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 사람 사건은 계속 될 거고요. 다만 이성균 씨 마약 사건은 종결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장가 기자, 일단 연예계에서는 주요 행사들이 굉장히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애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밤사이도 그렇고 추모 행렬이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이미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지게 됐고요.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는 정상급 배우로 올라서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을 달성한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감사 무대 인사도 취소가 됐고요. 네. 여러 제작 발표회라든지 인터뷰들 모조리 연기가 됐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은 이성균 씨의 뭐 최근 드라마를 보면은 뭐 나의 아저씨가 굉장히 히트를 네. 쳤었고, 뭐 영화로는 기생충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성균 씨가 기생충을 통해서 월드스타가 됐기 때문에 외신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제 BBC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짚어보면서 이제 명예 측면에서 마약 사건 때문에 실추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좀 더 자세하게 아까 나의 아저씨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기생충뿐만 아니고 화차 그리고 내 아내의 모든 것 예전에 하얀 거탑, 커피 프린스,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인생작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감명 깊게 받았던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그동안의 활동 내역들을 상세하게 로이터 통신은 짚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신들은 한국에서 지금 현재 마약에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마약을 만약에 이제 투약을 했다면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이겠지만 네. 수사 과정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명인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전에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작품을 좋아했던 분들이 이제 그걸 따라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배우나 인지도가 높은 분들한테 얼마나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 사례는 워낙 팬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SNS나 또 이렇게 네. 의사 표현 중에 좀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이성균 씨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을 좀 챙겨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에서 굉장히 수배에 이르는 그런 극단적 선택이 늘어났다는 실제 보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각별한 지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좀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 떠나서요. 국민 배우가 세상을 떠났고요. 일단 그래서 많은 것을 저희한테 돌아보게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약물에 취해서 차를 몰다 행인에 치여서 시기에서 숨지게 했던 롤스로이스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근데 오늘은요. 가해 그 운전자가 아니라 가해자한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요. 여성 환자들한테 좀 파렴치한 충격적인 짓을 해서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그 파렴치한 그 의사 연모 씨인데 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물에 취해서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던 의사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에도 뭔가 몸을 좀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의사가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과는 별개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범죄에 연루된 점이 참 충격적인데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사고들 기록 삭제하신 거 맞나요? 환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의사야 그러거든?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냐고? 성범자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의향 있으세요? 네가 의사야 네가? 양심의 가책 없어? 병원 CCTV 왜 지웠냐고? 당신 무슨 사이야? 마약류를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한테 줬다는 건데 갑자기 이 의사 성폭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은배 팀장님, 이 갑자기 성폭행 얘기가 왜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경찰에서 염씨라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문자도 보고 사진도 보고 또 지원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여성이 마취된 상태, 자기 환자들이겠죠. 네. 10여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성폭력 처벌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 그리고 중강간 준강제치용을 했는데 준자가 왜 붙었냐면 사람이 의식불명이지 않습니까? 의식불명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게 되면 앞에 준자가 붙어요. 그래서 준강간 준강제치용이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네. 이 유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건데요. 한 유튜브는 뭐라고 하냐면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여하고 수면 마취에 빠진 여성 상대로 해가지고 옷을 벗긴 후 불법 촬영을 했고 또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런 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의 주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여성의 얼굴에 갖다 댄 뒤에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 촬영한 이 남자가
저는 의사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은 치료 중에 마취 상태인 여성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사가 이래도 됩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의사에 대해서 이제 의료 진료를 받거나 특히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거는 극도로 신뢰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신뢰감을 이용해 가지고 심신상실 상태, 마취 상태에 준강간이라든지 준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찰령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 뭐 좀 전에 김호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의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거는 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악질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 피해자들은요, 이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목소리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이 크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주변 지인 소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인들도 피해자가 됐을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일단 사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단 피해자분들은 다 수면 마취 상태라서 아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 있고, 이게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거의 한 20-30장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처음 연락 왔어. 제가 몰래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수면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정말 믿지 못했고, 장난으로 자는 사진 얼굴인가 찍었겠거니 그냥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고 너무 끔찍해요. 이 피해자가요, 10명이라고 현재까지 나왔는데 그 더 이상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김원치 평론가님, 일단은 이 피의자 의사 같지 않은 이 염 씨입니다. 의사 같지 않은 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일단 여기서 이런 사안이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연인이었다. 그러면 연인인 관계에서는 그러면 모든 촬영이 가능하냐?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러면 연인 관계에서 동의를 받았냐? 그러면 동의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동의를 어느 부분에서 받았냐라는 겁니다. 연인이 최소 10명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부 연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그러면 그것을 검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을 동의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떤 부분에 동의했는지 전혀 동의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영상물 등을 삭제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자신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증거를 인멸한 건 맞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도를 들어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연인관계 부각한다든지 동의를 받았다는 식의 그런 합리화는 절대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일단 정말 악질입니다. 연인을 했는데 처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처벌이 아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도 크지만요. 기본 시작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었어요. 이 처방 잘못해가지고 마약류 같은 향정성 의약품을 저어줬던 거.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 드러난 증거들, 그 범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식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 저지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불법 촬영도 했고요. 또 의료행위를 무면 의료행위했던 부분, 의료법 위반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중환형이 될 것이다. 마약류 관리법도 나쁘고 의료법 위반도 나쁘지만 이 중간에 환자들 대상으로 했던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성폭력범, 이거는 아마 중하게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들이 사실 환자한테 프로포폴 주사하고 성추행, 성폭행했다 이런 방황 들리는데,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맘 놓고 병원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가요, 온라인에 올린 글이 굉장히 시끌시끌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키우는 한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지난 3월 같은 반에 있는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하고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끼리 만나서 각서를 쓰고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해 학생이 지난 몇 달 동안 교실 안팎에서 자신의 아이를 괴롭혀서 결국에는 학폭위원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작성자가 말하기를 이게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이제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사실 초등학생 맞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게 과연 초등학교 5학년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이 성희롱이라는 게 아이들끼리 흔하게 할 수 있는 장난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해자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너 누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지라고 묻거나 뭐 여자아이들하고 알몸으로 수영하러 간 거 아니야? 뭐 너의 성기 사진을 찍어봐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 아이는 싫어, 제발 그만해 이렇게 호소를 하고요. 김 대통령님 정말 음담패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음담패설을 했는데 믿겨지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살 정도 예. 촉법소년을 했다는 것 같긴 한데요. 저 어린 학생이 저런 음란 문자를 찍어 보냈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공개한다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 육체적으로 성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문자를 보냈다? 정말 눈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찌됐든 저렇게 가해 학생이 저런 문자를 보내면서 뭐 너 성기 찍어라 이런 말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싫어. 그러지 마. 제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생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가정교육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 상대로 좀 교육을 안 시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해 학생 지금 또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 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그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뭔 얘기가 왔냐면은 이 정도 성희롱은 얘기는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데 저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닌데 그 부모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들어오는 이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이 우리한테 보낸 이유가 저 학부모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앵커님 맞습니까? 아니죠. 장난 절대로 아니죠. 예. 이건 정말 가해 네. 피해고. 근데 그 아마 그 상대 측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 피해 측 부모는 뭐 하냐면은 이렇게 글 남기는 거하고 이런 것이 혹시 나중에 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한테 제보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아 정말 우리 집사람이라든지 내 아시는 분들이 보고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볼까 참 고민이네요. 네. 저도 뭐 내후년이면 아기가 초등학교 가는데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아니야? 너무 걱정될 그렇죠. 수준이. 박준 변호사님. 예. 학생들이 이거 장난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학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린 것도 학폭이고 또 중요 부위를 때린 것도 학폭인데 또 더 나아가서 음란한 문자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냈던 부분 이것도 학폭이 될 수 있고 이 행동이 지금 촉법사는 얘기를 했지만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린 게 중요 부위면 강제추행죄에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네. 폭행도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 문자 반복 이 발송행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처벌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네. 일단은 글쓴이가 뭐 많은 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네. 듣고 싶어서. 여론은 어땠나요? 네, 그래서 이 뭐 가해자 측이 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누리꾼들 반응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난감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이제 잘못이고 박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학폭에 관련된 범죄 행위 때문이라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예.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학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반응까지 있어서 결국 초등학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가해 학생 부모님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혼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마주한다면 정말 아찔하겠는데요. 어제 저녁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차를 세웠는데 이 운전자 70대 고령의 남성으로 휴게소를 빠져나오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피해 없이 마주오던 차와 접촉하는 경미한 파손 정도로 사고는 마무리됐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점점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런저런 수상 소식이 참 많은 요즘. 반대로 불명예스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배우 김혜선 씨, 래퍼 도끼 씨, 작곡가 조덕배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수천만 원인데다 공단의 독려를 무시한 정황까지 파악됐는데요. 특히 건보료뿐 아니라 세금도 3억 원 이상 체납돼 있는 도끼 씨는 그간 노래 가사와 SNS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했던지라 이런 소식이 더 이해가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수익을 올리는 만큼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서 다음번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중증 외상 전문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과거 해적에 납치됐던 석혜균 선장과 총상을 입은 귀순 병사를 살려내기도 했던 이 교수. 국방부가 그런 그를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시킨 건데요. 이 교수는 이제 민간 병원을 떠나 군 병원으로 거취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간 환자를 위한 삶을 살며 응급의료 전용인 닥터 헬기 도입과 중증 외상센터 확장에도 앞장섰던 이 교수인 만큼 군 장병의 복지와 생명 수호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다짐의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이종근 전 실장님, 박진영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서로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맞대결 벌써 시작된 분위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중대 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지칭한 데 이어서 검사 사칭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네. 이재명 대표도 여당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지도부인데 팽팽합니다. 이종근 실장님. 네. 일단은 법무부 장관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 방어하는 수비수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네. 공격수가 되니까 말이 더 거침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격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취임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취임사겠지만 두 번째는 정치인으로서는 첫 출사표잖아요. 내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출사표는 대개는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둘 건가. 전체적인 판에서. 어디였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두는 건 뭐냐면 상대의 위치를 정해야 자기의 위치가 서거든요. 네. 바로 상대의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금 세운 겁니다. 상대의 위치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죠. 이재명 민주당을 586 정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신은 586 정권을 이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게 지금 포지셔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 구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도. 즉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꾸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 행위를 이렇게 방탄을 함으로써 사실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이다라는 판을 만듦으로써
함으로써 사실상 대중들에게 이 판이 그런 판이구나라고 인식시키게끔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공격, 방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도를 짜는구나. 그리고 이 구도는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대결로 지금 맞붙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구도 얘기를 말씀하셨네요.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구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대 피의자 이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총선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소고발 많이 당했어요. 피의자인 겁니다.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사건, 그다음에 그 특활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고소고발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도 그런 말할 이제 자격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나빠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주가가 뭐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한 2,6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를 망하게 하더니 이제는 정치권까지 망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이재명 야당과 잘 못 싸워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요. 비대위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민심 위반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등과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혁신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입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상 상황은 팽개쳐 놓고 다시 야당 때려잡기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적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해 가지고 내 지지층만 지금 결집시키겠다는 정말 나쁜 전략이다. 나라를 망치고 이제는 정치까지도 완전하게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출마 선언 놓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는 뭐 다른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다. 아니다. 험지 출마를 피하면서 곧장 뭐 대권 주자로 가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네. 어떠리라 보십니까? 공천 때마다 가장 크게 나오는 갈등이 바로 셀프 공천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 시절의 비대위원이죠. 위원 스스로 비례 2번에 넣었어요. 비례 1번은 여성 몫이니까 비례 1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주당 어떻게 됐습니까? 셀프 공천이라고 중앙위원회에서 참 박 대변인님이 그때 중앙위원이셨죠. 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한참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혹은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 대표로 간다. 보나마나 제목 이렇게 갈 겁니다. 네. 한동훈 헌신한다더니 셀프 비대 공천. 제목 이렇게 갈 거예요. 비례 뭐 대표로 가게 기자들 입장에서 어쩔 수 되면 없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나는 완전하게 어떤 권력을 지향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고 또 공관위원장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베이스 하에서 당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정확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얘기 내볼게요. 이 두 인물이 뭐 굉장히 팽팽하고 서로 뭐 공격 날선 발언하고 있는데 오늘 빠르면 오늘 늦어도 한 내일 정도 뭐 상견례를 이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위원장님 일단 두 사람 직면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뭐 표정이랄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요? 저는 아무 내용 없는 수인사 정도 외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있거든요. 그럼 수인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 자체가 정치를 같이 하는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전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저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든가 민생을 갖고 토론하는 상황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장이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당답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야당 때려잡겠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586 이야기에서도 586 저희가 혁신해야죠. 반대쪽에서 때려잡는다고 해서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586을 또 수사할 겁니까 그러면은? 때려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 대표는. 정치 자체를 잘못하고 있고 아직도 상대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잠재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나게 된다면 네. 두 분 어떤 얘기를?
수인사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만 하겠지만 서로 인사 잘 받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견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서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서로 한두 마씩 더 합니다. 물론 지금 박 대변인 말씀처럼 깊이 있게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두 마디 정도의 덕담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덕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진짜 칼을 숨길 겁니다. 정치를 보는 어떤 재미 중에 하나가 웃으면서 덕담을 하는데 그 안에 얼만큼 칼을 휘두르느냐 이런 것도 정치의 어떤 묘미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이 하는 덕담에 또 다른 숨은 칼 이것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최고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흑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실장님처럼 약간 백발이었는데 까맣게 염색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뭐 자신 젊은 이미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염색을 하면서 좀 의식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의도에 한동안 마트에서 염색약이 동인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뭐 이렇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예. 바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요. 젊은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찾아왔을 때 그림 사진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정말 대비가 될 거잖아요. 아무리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 한 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뭐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염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벌어지는 아까 586 말씀하셨지만 사실 586을 욕을 한 거라기보다는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그거는 이쪽 정당만이 아니라 이쪽 정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586을 무조건 운동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중앙일보가 한 그런 전수조사가 있어요.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요. 네. 174명이 586이에요. 즉 60년생에서 69년생. 즉 이 시대의 586이 너무나 58.1%나 된다. 한 세대가 너무 많이 점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대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그 세대 교체의 상징으로서 사진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상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젊어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부위원장님도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기 현근택 변호사가 한동훈과 이제 투세 때문에 이제 염색했다 이렇게 하겠는데 네. 현근택 변호사는 저하고 아주 절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현근택 변호사를 이재명 캠프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허. 제가 훨씬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염색하신 거는요. 이제까지 염색을 못했던 건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 단식 이후에 건강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염색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당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총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한다, 아하. 신기일정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삼총리와의 어떤 회견 때 마음을 가다듬는 차원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요. 오늘 사실 중요한 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 쌍특검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인데 장 기자, 오늘 여야 강대강 대치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이 표결이 됩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를 하니까요.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 야합을 통해서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하려 한다라면서 대장동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서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김건희 특검법은 아주 나쁜 총선용 특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쌍특검법은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실장님. 네. 한 위원장은 뭐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악법이다, 독소조항 많다, 특검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된다. 즉 특정인이 이것을 회피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것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건 악법이다. 이 악법이 그대로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 누구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집권을 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그 똑같은 어떤 형식으로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 우리가 특검 다 임명할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공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보편성, 법이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법이 유효하려면 그런 독소 조항이 없으면 되거든요. 저는 특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수사하라. 이 수사 자체는 사실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미 2년 동안 수사를 하고 기소를 못한 건데 그 기소를 못한 것은 마치 한동훈 법무장관이 못한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거 다 좋다.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독소 조항만큼은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의 보편성을 위해서 독소 조항은 다시 협의를 하자라는 선에서 충분히 저는 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부원장님도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특검의 어떤 상황을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보면은 오늘 일단 민주당의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국회로 가서 다시 한번 발의할 테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공천 이후에 공천 못 받은 의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탈표가 나와서 이제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수순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떨 거라 보십니까? 그건 뭐 시나리오인데요. 네. 돼봐야 알죠. 돼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4월 27일 날 발의가 됐거든요. 예. 발의가 됐으면 지금 이제 8개월이 지났잖아요. 8개월 동안 밀실에서 무슨 협상을 합니까? 8개월 동안 밀실에 그러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들어가지고 자기도 끼어서 하면 되잖아요.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총선 임박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중간에 협상을 했으면 됐어요. 국민의힘이 밀어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닥치니까 이게 뭐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게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특검 때도 제3당이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박영수 특검을 추천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도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그 특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수사관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이유가 이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힘 내에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용대실에서 뽑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숫자가 150석을 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저희가 속보를 내보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구성을 했는데 김혜지, 민경우, 김경률 이런 분들이 나왔군요. 장가 기자 속보 전달 좀 해주시죠. 네, 방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속보 들어온 상황을 좀 보면 박정화 수석대변인이 조금 전 임명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직 비대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유이동 정책위 의장 유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대위원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이 시각장애인인 비례 그 의원이죠. 김예지 의원입니다. 나머지는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대위 후보들이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게 되고요. 추인을 받게 되면 내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정식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다음 소식 들어온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 한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네, 어제 다들 보셨을 텐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탈당 그리고 창당 선언을 한 겁니다. 장가 기자, 이른바 상계동 갈비집 선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갈비집에서 탈당, 창당 선언을 했을까? 많은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자기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이 말에 반대되는 행동 같아서 자신이 도전했던 지역구의 단골 식당에서 탈당, 창당 선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세력인 천하용인에서 이미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에 남기로 했고요. 이제 나머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나 이 허은하 의원도 이 전 대표의 선언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허은하 의원이 다음 주 중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부원장님, 일단 상계동 갈비집 선언이라고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네네. 이 눈에 띄는 대목 있었습니까? 아니 이제 그 불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불판. 예, 노원구에서 과거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이준석 대표가 노회찬 의원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다. 정책 선배라고 그런 하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회찬 의원이 이제 불판 판가리 하자, 정치권 판가리 하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1당, 2당을 넘어서는 정치권 판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 갈비집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가게를 이제 저도 아는데 아십니까? 이제 저 상계동에서 유명한 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노회찬 전 의원 발언을 한번 저희가 불판론 그 발언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계동에서 그 정치하셨던 읽을 때 눈물 안 나다 노회찬 의원 때문에 눈물 나겠네 이게. 근데 그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기억도 많이 나고요. 자, 실장님 일단은 네. 어제 그 얘기가 좀 기억이 남아요. 총선 전에 이제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 총선 전에 합칠 일 없다. 이렇게 배수진 쳤는데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경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굉장히 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의 이 정당에서 청년 정치 내지는 세대 교체론 또 자신이 표현한 세대 포이론의 주창자이자 가장 전이되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모든 것들의 이미지를 사실 굉장히 나눠갔거나 혹은 가려버렸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쟁을 한다는 건 바로 누가 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의 불판 말씀하셨지만 옛날 불판을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즉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세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라고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즉 그런 표현에서 안에 들여다보면 아니 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대 포이로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들한테 이창호는 10대에 바둑을 제패하고 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또 이렇게 가슴속에 담아두고 세대 포이로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논쟁들, 새로운 공방, 이 굉장히 바람직한 세대 교체론의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제대로 컨텐츠를 갖고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갖고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천하용인 이분들이 이번에 기자회견 불참했다고 아까 장가 기자 얘기했는데 정치는 어쨌든 세력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시원 본부장님, 일단은 신당 어떻게 될까요? 파급력이 있을까요? 약간 파급력 가려진 있죠. 느낌이 있는데. 파급력 있죠. 일단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18%, 적게 나올 때도 9%, 10% 가까이 나옵니다. 예. 그 정도면은 무조건 웬만큼의 터전은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천하영운의 뭐 김용태 전 최고가 참여 안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친국민의힘 보수 언론에서 일부러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김용태 전 최고가 네. 뭐 그렇게 유명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섭섭하다고 또 전화 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이삭 줍기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창당과 세불리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의 낙하산으로 왔어요. 최고위원으로 왔습니다만은 본인은 육두품이야.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골인 겁니다. 대통령이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그리고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실력으로서 올라왔다 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경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나 감히 부탁을 드리자면은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대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겠다, 지금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세대 교체를 해야지 생물학적 세대 교체만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별 의미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어제 이전 대표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서태지 가사 인용도 하고 뭐 눈물도 참고 많은 얘기 했는데 가장 재밌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얘기를 꺼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태지 아이들 뭐 환상 속의 그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용 정치 되게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또 꽂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모든 연설문은 사실 인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나 혹은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모든 연설문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뭐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인용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용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인용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서태지를 얘기했을 때 동시대 X세대인 것도 맞지만 서태지는 문화를 바꾼 사람이에요. 문화의 트렌드를 바꿨습니다. 네. 권력 지형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태지처럼 권력의 어떤 교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서태지를 만약에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만큼의 어떤 그 트렌드로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어서 인용도 사실상 그 안에 많은 함의를 포함하는 인용이어야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